유제 한번 봅시다. 자,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나타냈대요. 질산칼륨 몇 g하고 85g하고 황산구리 18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다가는 둘 다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양인데 20도씨로 냉각을 했어요. 자, 20도씨에서 봅시다. 자,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하고 질산칼륨 20도씨에서 얼마까지 녹아요? 31.9. 황산구리는 얼마 나와요? 20. 근데 질산칼륨은 처음에 얼마 넣었어요? 85 넣고 구리를 얼마 넣었어요? 18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봐봐. 구리는 18g 집어넣었는데 20도씨에서 20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얘는 다 녹아있죠. 충분히 녹는데 얘는 85를 넣는데 31.9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이 둘의 차이, 그죠? 얼마예요? 53.1g이 둘의 차이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이것만큼이 어떻게 돼요? 석출이 되겠죠? 그치? 용해도 차이가 온도에 따라 큰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넣어준 게 85g 넣어줬는데 용해도가 31.9밖에 안 되니까 53.1g이 석출이 될 거예요. 근데 황산구리는 18g 넣어줬는데 20g까지 녹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겠죠, 그냥. 그치? 자,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의 용해도예요. 염화나트륨 10g하고 붕산 5g이 섞여있는 혼합물을 60도씨 물, 자, 여기서 요거 중요. 몇 g에 녹였어요? 50g에 녹였어요. 용해도는 100g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물의 양이 절반이면 녹을 수 있는 양도 얼마? 절반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60도씨에 녹였다가 20도씨로 온도를 낮춰줬어요. 자, 염화나트륨하고 붕산하고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처음에 염화나트륨 10g 집어넣어줬고 붕산 5g 집어넣어줬는데 자, 20g 물 100g이 아니라 50g이잖아요. 그죠? 그럼 실제 용해도는 요거에 각각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붕산은 얼마 녹겠어? 2.5g 녹을 거고 염화나트륨은 이거의 절반이니까 얼마가 넣어야 돼요? 17.95까지 녹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100g 기준이기 때문에 50g에 녹은 거니까 2분의 1로 나눠준 거예요. 용해도를. 그죠? 그러면 얘는 봐봐. 5g까지 5g 녹였는데 2.5g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둘의 차이가 얼마예요? 2.5g이죠. 이만큼 석출돼야죠. 그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은 10g 넣어줬는데 17.95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이건 석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자, 이제 혼합물의 분리 두 번째 여기서 잠깐 봅시다. 자, 보면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 이제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하는 증류 또는 분별 증류, 밀도 차를 이용하는 방법,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방법, 그다음에는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제 한번 봅시다. 표는 액체 물질 A하고 A부터 C의 몇 가지의 특성을 조사를 한 자료래요. 자, ABC의 끓는 점, 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면은 용해성이 A는 C하고 잘 섞인대요. 그 다음에 B는 A, C하고 잘 섞이지가 않고 C는 A와 잘 섞이는데, 자, A와 B, A와 C, B와 C 중 증류로 분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혼합물을 고르라고 했는데, 증류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섞여야죠. 섞이고 둘의 끓는 점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거를, 비교적 큰 거를 골라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바로 누구하고 누구? A하고 C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분리하기에 가장 적당한 실험 장치. 일단 B하고 C는요, A하고 C는 서로 잘 섞여요. 근데 B는 AC하고도 안 섞이고, 그 다음에 C는, B하고 C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섞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증류를 이용을 해서는 분리를 해줄 수가 없고, 용해도 차를 이용을 하기는 불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둘을 보면은 밀도 차이가 B하고 C는 비교적 난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둘 다 무슨 물질이니까? 액체 상태 물질이니까 바로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기출 문제로 내신 쑥쑥 한번 봅시다. 1번. 자,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인데 불순물이 포함된 질산칼륨을 뜨거운 물에 녹인 후에 냉각해서 거르면 순수한 질산칼륨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재결정이잖아요. 분별결정. 따라서 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용해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용해도 차이에 따라서 석출되는 걸 이용을 해주는 뭡니까? 재결정 방법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자, 다음에 2번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하기에 적당한 것은 바로 여기서 미음하고 비읍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과 작은 물질이 섞여 있었을 때 분리를 해주기가 좋은 게 재결정이죠. 그 다음에 3번. 표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 용액의 용해도를 물 100g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났는데, 자, 질산칼륨 100g하고 황산구리 10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80도씨의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 그럼 80도씨에서 질산칼륨 용해도가 170.3이니까 100g 녹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녹죠. 그리고 황산구리도 용해도가 57인데 10g까지 녹이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20도씨까지 냉각시킨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20도씨에서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얼마냐면은 31.9예요.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얼마냐면은 20이에요. 근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녹였던 게 얼마를 녹였냐면은 질산칼륨은 100을 녹였고, 그 다음에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10을 녹였어요. 그러면 황산구리는 10g이 녹아 있는데 20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다 녹아 있을 거고, 따라서 얘는 석출되는 양이 없고, 얘는 100g을 녹였는데 31.9까지밖에 못 녹으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이 석출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쵸? 따라서 100 마이너스 31.9에 해당이 되니까 68.1g만큼이 바로 석출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 이렇게 되겠네요. 앞에서 나왔던 용해도 문제랑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은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에요.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거의 없고, 붕산 같은 경우는 크단 말이에요. 염화나트륨 15g하고 붕산 10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80도씨 물 50g에 모두 녹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용해도는 100g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 100g의 염화나트륨이 80도씨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은 대략 뭐 35에서 40 사이 정도 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붕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녹을 수 있습니까? 한 20이 조금 안 되는 양이 녹을 수 있게 되겠죠. 자, 이거를 몇 도씨까지요? 20도씨까지 냉각을 했대요. 그럼 20도씨에서 일단 용해도를 봅시다. 100g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염화나트륨을 얼마까지 녹냐면은 35.9g까지 녹고요. 붕산 같은 경우에는 5g이 녹아요. 그죠? 이게 붕산이고 이게 염화나트륨인데, 문제는 이건 100g 기준이고 문제에서 50g에 녹였다라고 했으니까 50g의 용해도는 요거의 절반만큼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요? 17.95g만큼 녹을 수 있고, 얘는 얼마만큼 녹을 수 있어요? 2.5g만큼 녹을 수 있다란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녹여 있는 거는 염화나트륨은 15g을 애시당초 처음에 녹였던 양이 얼마예요? 15g이에요. 그럼 15g이 녹아 있는데 지금 현재 녹을 수 있는 양은 17.95니까 다 녹겠죠. 그쵸? 근데 붕산은 얼마를 녹였냐면은 10g을 녹였는데 현재 녹을 수 있는 양이 2.5g까지 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얼마입니까? 7.5g이 될 거고, 이만큼이 석출되는 재결정을 통한 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맞죠. 염화나트륨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적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천일염에서 순도 높은 소금을 얻어낼 수가
있게 된다. 그쵸?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서 순수하게 염화나트륨만 얻어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죠. 다음에 5번. 그러면 과정 나에서 거름 종이 위에 남는 물질은 여기서 지금 구해졌죠? 붕산이 몇 그램 남는다? 7.5g이 남게 된다.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분리는 3번이죠. 성분 물질의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는 거는 재결정이고 용해 속도 차예요. 용해 속도 차. 용해가 용해가 되는 속도의 차를 이용을 하는 거죠. 용매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속도 차를 이용을 해서 바로 구분을 해주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7번. 수성 사인펜의 잉크 색소를 분리하기 위한 실험 장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번이 맞습니까? 그죠? 3번이 맞죠. 위에 막아놓은 게 용매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용기의 입구를 어떻게 해줍니까?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용매가 증발되면서 혹시라도 확산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거고요. 최대한 크게 아니라 그냥 딱 한 번만 찍는 거예요. 여러 번 땡글땡글땡글 해서 찍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 A부터 E를 분리한 결과예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 순물질인 걸로 예상되는 거는 색소가 하나만 분리된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B하고 C하고 D는 하나만 분리가 된 거는 맞고요. A에는 C도 들어가 있고 D도 들어가 있죠. 분리된 거를 보면은 맞고, A와 E에는 공통적으로 둘 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D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C는 D보다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느리죠. 이건 같은 시간 동안 전개를 시킨 거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C는 이만큼, D는 요만큼 이동을 했기 때문에 누가 더 빠릅니까? C보다는 D가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죠. 네. 그 다음에 5번. 9번은 뭐예요?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얘가 아닌 것은 3번이죠. 3번은 증류로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자, 다음 10번. 혼합물을 분리를 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과 분리 방법 및 분리 장치를 옳게 짝지은 것은, 혼합물하고 메탄올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증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밀도가 아니라 여기가 끓는 점이죠. 그죠? 따라서 1번 틀렸고, 물하고 식용유는 서로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끓는 점이 아니라 밀도 차를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원유는 끓는 점을 이용을 해줘서 증류, 분별 증류로 구분을 해주니까 3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여러 가지 실험 장치를 나타냈어요. 가는 현재 증류고요. 나는 분별 깔때기고, 다 같은 경우에는 거름이죠, 거름.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 옳게 짝지은 것은, 소금물에서 물을 넣는다. 이게 증류로, 맞죠? 그냥 1번이 맞았네. 스타이로폼과 모래를 분리하는 거는 결국에는 뭘로 해주면 됩니까? 이건 밀도 차를 이용을 해주는 거라서 여기에 맞는 게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에 넣으면 모래는 가라앉고 스타이로폼은 뜰 테니까. 천일염에서 깨끗한 소금을 얻어내는 거는 재결정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없고요. 물과 에탄올의 혼합 용액을 분리해 주는 거는 증류니까 여기도 해당 사항이 없고, 물하고 식용유는 밀도차를 이용한, 섞이지 않는 액체의 밀도차를 이용한 이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다가 아니라 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3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서술형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질산칼륨 60g하고 염화나트륨 5g을 섞어서 60도씨에 물 100g에 녹였는데, 60도씨에서 보면은 질산칼륨은 109.2까지 녹고 염화나트륨은 37까지 녹으니까 둘 다 일단 용해도보다는 적은 양이니까 충분히 녹아 있을 거고, 온도를 낮춰보면은요, 얘를 20도씨까지 냉각을 해주면 염화나트륨은 용해도가 35.9예요.
근데 얼마 녹아 있어요? 5g 녹아 있으니까 충분히 녹을 거고, 질산칼륨은 얼마까지밖에 못 녹아요? 31.9g까지밖에는 못 녹아요. 그런데 현재 녹아 있는 양이 얼마니까? 60g이니까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31.9g에 해당이 될 거고, 둘의 차이인 28.1g만큼의 질산칼륨이 석출이 되겠죠. 자, 다음에 14번. 오른쪽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운동선수 A부터 C의 도핑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래요. 그 다음에 금지 약물을 복용한 선수는 금지 약물에 전개된 크로마토그래피가 정확하게 일치해 있는 선수인 바로 뭐예요? B가 바로 금지 약물을 섭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까닭은 금지 약물에 전개된 크로마토그래피가 선수 B의 소변 크로마토 그래피와 그러니까 그래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또는 일치하기 때문에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물, 식용유, 소금, 염화, 은. 그래서 식용유만 먼저 구분을 해냈죠. 즉 물에 소금하고 소금은 어떻게 돼요? 소금은 물에 녹는데 염화, 은 같은 경우에는 앙금이기 때문에 물에 녹진 않아요. 그래서 녹여가지고 분리를 해내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식용유만 먼저 분리를 해냈고 남은 물질, 그럼 남은 물질에서 염화, 은하고 남은 용액, 그럼 이거는 물에 녹았고 가라앉았고 물에 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섞어 놓으면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밑에 아래가 물, 위에가 누가 있어요? 식용유. 이렇게 식용유가 밀도 차에 의해서 떠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염화은 같은 경우에는 앙금이니까 HCl이 가라앉아 있고, 소금은 여기 안에 녹아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남은 거는 요거고, 요거를 거를렀다라고 봐야겠죠. 거름. 이거는 밀도차로 분리를 해낸 거고요. 그죠? 거름. 남은 용액에서 물하고 소금을 분리를 해내려면 여기서는 증류.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가와 나에서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가는 밀도차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거름. 결국에는 뭘 이용한 겁니까?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 과정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포함해서 서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류라고 하는 거는 뭘 이용하라는 겁니까? 끓는 점에 차이를 이용을 해준 거고, 따라서 가열을 해주면 누가 끓어 나옵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끓어 나온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력 탄탄. 아이고. 자, 보자. 표는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의 용해도를, 그림은 거름장체를 나타낸 거래요. 질산칼륨 20g과 황산구리 6g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40도씨 물 50g에 모두 녹였대요. 그리고 요거는 용해도는 뭘 기준으로 한 겁니까? 100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럼 0도씨로 냉각을 했으니까 녹아 있을 수 있는 건 실제로 이거에 얼마만큼 녹아 있을 수 있어요? 2분의 1만큼 녹아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2분의 1만큼 녹아 있으면 질산칼륨은 얼마나 녹아 있는 거예요? 6.8g까지 녹을 수 있는 거고, 황산구리는 요거의 절반이 되니까 다시 7.1g까지 녹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녹여 있는 게 질산칼륨은 20g을 녹였고 황산구리는 6g을 녹였는데 6g은 여기 현재 50g에 녹을 수 있는 용해도보다 작으니까 충분히 녹을 거고, 그 다음에 질산칼륨은 6.8g까지 밖에는 못 녹이는데 현재 20g이 녹아 있으니까 석출되는 양은 20에서
6.8이 빠져버리면 되겠죠. 따라서 13.2g만큼의 누가 질산칼륨이 석출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가의 거름종이 위에는 질산칼륨이 13.2g이 남는다. 예, 맞고 걸러진 용액 나에는 황산구리만 녹아 있다. 지금 여기 안에는 황산구리만 녹아 있는 거는 아니죠. 이미 녹아 있는 누구도 있어요. 몇 그램? 6.8g만큼 녹아 있는 질산칼륨도 같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혼합물을 0도씨로 냉각하는 과정에서 20도씨일 때 질산칼륨은 모두 물에 녹아 있는 게 아니라 녹을 수 있는 양은 얼마밖에 20도씨 때는 지금 31.9g이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용해도인데 물 50g에 녹였으니까 요거의 절반. 그럼 얼마가 돼요? 15.95g까지가 녹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100g 기준이니까 물 50g에 녹이면 절반이겠죠? 근데 녹아있는 건 20이니까 다 못 녹죠. 40.05g만큼은 어떻게 돼요? 예, 다 녹지 않고 석출이 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는 거는 1번, 네, 기억만 맞게 되고요. 다음에 2번. 다음은 사탕수수로부터 설탕을 얻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사탕수수 으깬즙을 가열해서 농축을 한대요. 이거는 뭘 이용하는 겁니까? 수분만 날려버리고 사탕수수의 당분은 남겨놓는 증류죠. 그러니까 끓는 점을 이용을 한 거고, 농축된 즙을 냉각하면 노란 결정이 생긴다. 이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을 해주는 일종의 재결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란 결정이 생긴 용액을 원심 분리해서 액체 성분을 분리해 주는 거는 바로 밀도차를 이용을 해준 거고, 노란 결정을 따뜻한 물에 녹인 후 서서히 냉각해서 순수한 설탕 결정을 얻어낸다. 재결정 방법, 용해도를 이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 4번.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단원평가 문제 같이 풀어봅시다. 자, 순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거기에서 모두 고르면, 여기서 순물질인 거는 구리, 암모니아, 염화나트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번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를 했대요. 자, 식초, 이산화탄소, 과일 주스, 수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에 해당이 됩니까? 순물질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과일 주스 같은 경우에는 불균일 혼합물에 해당이 되고, 식초는 용액이죠. 이 경우는 균일 혼합물.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식초, 과일 주스, 그러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니까 틀렸네. 그러니까 답 1번이네. 그냥 나와버렸네요. 그죠? 나의 분류 기준은, 그렇죠. 식초는 용액이니까 고르게 섞여 있는가? 과일 주스는 용액이 아니죠. 불균일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액은 원래는 균일 혼합물에 한해서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의 분류 기준은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가? 맞고, 식초는 뭐예요? 균일 혼합물, 과일 주스는 불균일 혼합물. 나머지는 다 맞죠. 다음에 3번.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러니까 물질의 질량이나 또는 부피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고유한 값을 가지는 끓는 점이랑 녹는 점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물하고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온도가 일정한 B가 물이고, 계속 올라가는 A가 바로 소금물.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얘가 순물질이고 A가 혼합물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옳은 것은 뭐에 해당이 됩니까? 바로 5번에 해당이 되겠죠. 즉,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B의 수평 구간, 이거는 바로 여기서 뭐예요? 끓는 점에 해당이 되는데, 끓는 점은 수평 구간이 높아진다. 그죠? 즉, 끓는 점은 외부 압력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외부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끓는 점도 따라서 커지죠.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쌀이 설 익어서 설 익은 밥이 되는 이유도 바로 끓는 점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5번. 시험관 2개의
한 종류의 순수한 액체 물질을 부피를 달리해서 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물질이면 끓는 점은 같아야 되고 대신에 양이 많으면 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 오래 걸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고 6번 그림은 고체 상태인 로르산하고 팔미트산의 가열 냉각 곡선인데 일단 녹는 점 자체는 누가 더 높아요? 팔미트산이 로르산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수평 구간이 나타난 걸로 봐서는 예, 순물질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순물질이죠. 자, 두 물질 모두 B하고 D 구간에서 상태가 변한다. 일죠. 그죠. B하고 D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는 맞는 거죠. 녹는 점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가 있다. 맞죠? 예, 양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녹는 점 구간의 온도가 변하지는 않고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7번. 표는 여러 가지 물질의 끓는 점하고 녹는 점을 나타냈는데요. 실온에서 기체 상태가 되려면 일단은 기체로 존재하려면 끓는 점이 20도보다는 어때야 돼요? 낮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끓는 점이 20도보다 낮은 건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네요. 그죠? 2번이죠. 자, 다음에 8번. 그림은 물질 A부터 E의 질량하고 부피, 질량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밀도에 해당이 되고요. 같은 그래프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밀도가 같을 테니까 B하고 E가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표는 크기가 다른 철과 알루미늄의 부피와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크던 작던 간에 부피분의 질량 값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다 같을 수밖에 없고요. 물에 가라앉는지 않는지는 나눠 보면은 이 값이 1보다 큰가 작은가만 보면 되는데 둘 다 어떻게 돼요? 물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일단 물에 가라앉아요. 철 조각을 반으로 자른다라고 해서 밀도가 작아지진 않아요.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 값이라서 자른 만큼 부피도 줄지만 같은 비율로 질량도 줄어서 결국에는 크기에 관계없이 밀도 값은 일정합니다. 알루미늄을 가열하면 액체 상태가 되더라도 밀도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인 물질은 같은 질량이었을 때 고체보다는 액체의 밀도가 더 크고 액체보다는 기체가 크니까 가열해서 액체가 돼버리면 부피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오른쪽 그림은 질산칼륨하고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거예요. 자,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두 물질의 용해도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염화나트륨 미세하긴 하지만 질산칼륨은 염화나트륨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변화가 크죠. A점과 C점에서 그쵸,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점은 다 무슨 상태? 포화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B점에서 염화나트륨은 그렇죠. 물에 더 녹을 수 있죠. 용해도보다 더 작은 양이 녹아 있으니까. 물 100g에 질산칼륨을 녹여 만든 용액 C용액. 그럼 C용액은 지금 얼마만큼 녹아 있냐면 109g만큼 녹아 있어요. 그럼 현재 100g에 109g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 얘를 20도씨까지 냉각하면 질산칼륨 용해도가 얼마예요? 32g까지 녹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따라서 둘의 차이만큼인 77g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석출이 되겠죠? 원래 녹아있던 양 그리고 현재 용해도 그 차이만큼 석출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표는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100g당 녹아 있는 용해도 값을 나타냈는데 자, 20도씨에서 질산칼륨 20g이 녹아있는 수용액 120g을 포화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더 넣어주어야 하는 질산칼륨의 질량은 질산칼륨 20g이 녹아있는 수용액 120g이래요. 그러면은 얘는 물 100g에 현재 20g이 녹아있는 건데 얘가 20도씨에서 용해도가 얼마예요? 32예요. 그러니까 100g에 32g까지 녹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 차이만큼? 요 둘의 차이만큼인 12g을 더 넣어주면은 무슨 상태가 된다?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 시험관 A, B와 감압 용기에 같은 양의 사이다를 넣고 그림과 같이 장치한 후에 공기를 빼요. 공기를 빼버리면 여기서는 압력이 감소한 거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크고 압력이 클수록 크기 때문에 어디서 기포가 더 많이 나와요? 따뜻한 물에서 기포가 더 많이 나오고 압력이 작은 쪽에서 더 기포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포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결국엔 뭐예요? 녹아있는 기체가 많이 빠져나온다. 용해도가 작다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는 맞고요. 그다음에 나는 틀렸죠. 가의 기체 용해도와 온도와의 관계. 가는 기체 용해도하고 온도와의 관계, 다는 기체 용해도하고 압력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다음 13번. 소주꼬리를 이용해서 소주를 얻는 과정. 일단 소주꼬리에 탁 한 술, 막걸리를 넣고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먼저 뭐가 돼요? 기화가 돼서 끓어나온 다음에 찬물이 담긴 그릇에 닿으면은 액화 응결돼 가지고 소주 꼬리 가지를 따라서 밑으로 또로로로 흘러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14번. 그린 가와 같은 실험 장치로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서 온도 변화를 측정을 했어요. 가에서 끓임 쪽은 액체를 더 빨리 끓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를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A 구간에서는 그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지 에탄올만 끓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물도 일부 섞여 있기는 해요. 나에서 B 구간에서는 물이 끓어나오죠. 이 혼합물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주는 증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낸 거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바로 2번이죠. 끓는 점이 서로 다른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주는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16번. 오른쪽 그림은 이거 분별 깔때기죠.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기구입니다. 이거를 분리하기에 서로 적당한 것은 뭐예요? 서로 섞이지 않는 밀도가 다른 액체 물질을 분리를 해줄 때 적당한 게 바로 요 분별 깔때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뭐예요? 물하고 식용유, 그 다음에 물하고 에테르는 서로 밀도가 다르고 섞이지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17번. 표는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의 용해도를 물 100g에 녹인 걸 기준으로 나타냈는데, 염화나트륨 30g하고요, 붕산 2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 모두 녹인 후에 40도씨로 냉각을 했대요. 자, 그럼 염화나트륨은 30g이 녹아 있는데 40도씨에서 용해도가 36.4니까 충분히 녹아 들어가요. 자, 그런데 붕산은 20g이 녹아 있는데 40도씨에서 용해도가 8.8g까지 밖에 안 되니까 20g 녹아 있으니 8.8g 밖에 못 녹으니 11.2g 만큼은 석출이 되겠지요.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물질 A부터 D를 분리한 결과를 나타냈답니다. 자, A와 C는 순물질, 그죠? 딱 분리된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고요. B의 성분 물질은 최소 일단 A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C가 들어가 있고, 여기서 뭔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몇 가지? 3가지. 그쵸? 그 다음에 D에는 A 들어가 있고요. C도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서 이동 속도가 제일 빠른 건 누굽니까? 제일 멀리까지 전개가 된 바로 누굽니까? B가 가장 이동 속도가 빠르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의 양을 달리해서 가열할 때 온도 변화를 나타냈대요. 이거는 지금 셋이 끓는 점이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인 거는 맞는데, 대신에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보면은 C가 가장 오래 걸렸기 때문에 외부 압력과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는 같다. 공급해준 열량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C, B, A에 해당이 되겠죠. 왜?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바로 뭐예요? 물질의 양이 많다. 여기서 액체겠죠? 물질의 양이
많다. 자, 오른쪽 그림은 액체 물질 A와 B의 냉각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자, 순물질인 거는 상태 변화 구간에서 온도 변화가 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따라서 A가 순물질, B가 혼합물이고, 그 이유는, 즉, 순물질은, 방금 설명했죠? 순물질은 상태 변화 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혼합물은 더 낮아지든지 올라가든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자, 다음 21번. 자, 20도씨 1기압에서 LNG, LPG 공기의 밀도를 나타내는데, LNG는 메테인, 천연가스죠. 얘는 공기보다 밀도가 어떻게 돼요? 작고,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큽니다. 따라서 적절한 위치는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작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쪽. 왜? 가벼워서 뜨죠. 그 다음에 LPG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니까 가라앉겠죠? 따라서 아래쪽 바닥 쪽에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얘는 천장 쪽으로 설치를 해주고. 자, 다음에 22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거래요. 80도씨의 물, 자, 50g의 고체 물질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80도씨 물 100g에 150g이 녹을 수 있기 때문에 50g의 포화 용액을 만들려면 75g을 녹였다는 소리고요. 얘를 60도씨로 냉각을 하면 60도씨에서 용해도가 100이지만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100이죠. 그러면은 50g에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절반인 50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둘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25g이 바로 석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얼마에 녹였나 라고 하는 용매의 질량을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번. 표는 물과 액체 A, B의 몇 가지 특성을 나타냈대요. 그리고 그림은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를 나타냈답니다. 자, A하고 물은 잘 섞여요. B는 물하고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당연히 A하고도 안 섞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잘 섞이는 물과 A는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을 해서 증류를 해줘야지 될 겁니다. 따라서 물과 A의 혼합물은 가를 이용을 해서 분리를 해줘야지 되겠죠.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은 뭡니까? 끓는 점을 이용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물하고 B는요 서로 섞이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물의 밀도랑 B의 밀도하고 차이가 나고, 그리고 뭡니까? 셋 다 액체 상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쵸? 물과 B는 적당한 실험 장치는 나에 해당이 되고, 그 이유는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다른 액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이것도 밀도차로 구분을 하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고체하고 액체입니다. 액체끼리는 분별 깔때기를 이용을 해줘야지 맞는 거예요. 다음 24번. 표는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는데요. 자, 질산칼륨 100g이랑 질산나트륨 80g이 섞인 혼합물을 80도씨 물 100g에다가 다 녹였어요. 그럼 100g, 170g 다 녹죠. 80g, 148g 다 녹아요. 그렇죠? 자, 얘를 20도씨까지 냉각을 했대요. 20도씨까지 냉각해주면은 질산 나트륨을 87.3까지 놓는데 얘는 80g이 녹아있으니까 충분히 다 녹아요. 그죠? 그런데 질산 칼륨은 31.9g까지밖에 못 녹는데 100g이 녹아있으니까 둘의 차이 100-31.9 해주면은 68.1g만큼이 석출이 될 겁니다. 누가? 질산 칼륨이. 두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뭡니까? 재결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주고, 이거는 용해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혼합물의 분리에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바로 용해도, 즉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죠. 정확하게는, 그죠? 온도에 따른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바로 분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